전에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던 것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뭐 이론적인 기반은 다 다시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오늘도 그 수업만 하고 끝날 거니까 이론적인 기반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걸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일단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주제에서 원래 우리가 다뤄야 될 건 총 4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앞에 3가지를 배웠던 거지. 하나가 뭐야? 증기압력 내림. 그리고 증기압력이 내려가게 되면 같이 일어나는 증상들인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식이 얘는 델타 P, 델타 P는 P 용매 곱하기 X 용질. 그 다음에 델타 TB가 KB 곱하기 몰랄, 델타 TF가 KF 곱하기 몰랄.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묽은 용액 총괄성의 조건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비전해질, 비휘발성 용질이어야 된다. 비휘발성, 비전해질. 그때 비휘발성이 아니라 휘발성이게 되면 어차피 용질이 먼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증상 자체를 관찰할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 다음에 비전해질은 만약에 용질이 전해질이게 되면 식을 바꿔서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전해질이게 되면 우리가 1몰을 넣어주더라도 실제로 용매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용질 분자가 1몰인 게 아니더라. 그렇죠? 만약에 NaCl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는 NaCl 1몰을 넣어줬지만 실제로는 이온 2몰이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모든 효과를 약간 2배. 근데 증기압력 내림 같은 경우는 몰 분율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정확하게 2배 이렇게는 아닌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였으니까 뭐 전해질일 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봤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해봤던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퍼센트 농도는 그냥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물론 이걸 지난주에 설명한 건 아니지만 애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포인트니까 요거, 그쵸? 그 다음에 몰농도도 일단 적어봅시다. 몰농도는 단위를 C를 써요. 아니, 단위랜다. 기호를 C를 써요. 우리가 몰농도 하면은 라지 M 이게 주로 익숙하겠지만 이건 이제 단위인 거고 기호는 C가 맞습니다. 그래서 C, 몰농도 같은 경우에는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몰수였고, 얘는 단위를 라지 M이라는 몰이라는 것도 쓰지만 사실 가장 메이저한, 원래 이제 실제로 화학을 전공한 자들이 쓰는,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위는 몰퍼 리터가 훨씬 많이 씁니다. 라지 M이라는 단위는 진짜로 거의 딱 한 고등학교 수준에서만 그냥 쓰는 몰농도 단위예요. 사실은 몰퍼 리터가 더 흔하게 쓰이는 농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몰랄 농도. 얘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우리가 흔히 진하기라고 얘기하는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을 기준으로 하는데 몰랄 농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고 용매 질량 분의 용질 몰수. 근데 얘도 이제 단위를 표현하면 몰랄은 이렇게 소문자 M을 쓰긴 씁니다. 보통 이제 소문자 M을 리틀렉체로 해서 사용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미터랑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미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영어 정자체로 쓰는 거고, 우리가 흘겨 쓰는 그 이탈릭체로 M을 적게 되면 그게 원래 몰랄 농도를 쓰는 기호거든요. 기호란다. 단위거든요. 근데 얘도 사실은 이걸 더 많이 써요. 몰 퍼 킬로그램. 사실 우리가 이런 쪽에 기호에 익숙해지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실수할 일이 적지. 왜? 용액 부피를 뭘로 대입할 테니까. 알아서 리터로 대입할 테니까. 몰 퍼 리터라는 단위를 보면. 그리고 이 몰랄 농도도 몰 퍼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으면 용매 질량을 알아서 뭐로 바꿔서 대입하게 되어 있어요?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대입하게 되어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조심하면서 이제 만들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몰랄 농도라는 걸 우리가 추가로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몰 농도는 화원에서 이미 다뤘다시피 몰 농도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농도예요. 퍼센트 농도는 비화학자들, 그러니까 머글들이나 쓰는 거고, 우리 화학자들, 화학을 배운 여러분들은 일단 화학자 맞나요? 아무튼 예비 화학자들로서 우리가 가장 메이저로 다루게 될 게 몰 농도인데, 사실 이거는 몰 농도는 화학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과학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농도가 될 겁니다. 보통 안 쓰는 게 물리나 천체 이런 쪽 관련한 분야는 몰 농도를 잘 안 쓰고요. 그 외에서는, 왜냐면 이 둘은 보통 우리가 물질을 실험적으로 다룰 일이 적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그 외의 분야들은 대부분 물질을 실험적으로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몰 농도를 씁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몰 농도는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농도가 되는 거고요, 과학 분야 안에서는. 근데 몰랄 농도는 정말 사실 위에 둘과 생각해보면 활용도가 정말 쓰레기 같은, 정말 쓰레기 농도예요. 몰랄 농도 자체가 어디에 쓰이냐? 저기에 쓰입니다.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이 두 개 계산하는데 말고는 쓰이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사실 몰랄 농도는 저 둘을 위해서 만든 농도거든. 저 둘의 계산이 몰랄 농도로 뒀을 때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만든 농도예요. 그래서 사실 몰랄 농도라는 게 따로 존재할 이유는 저 두 개식이 전부야. 사실 정말 쓰레기 같은 농도인데, 아무튼 반대로 사실 화학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되게 마음에 드는 농도일 거기도 합니다. 왜냐면 위에 우리가 흔히 쓰는 농도로는 절대로 정의할 수 없었던 두 개의 식을 이 농도 하나 만듦으로써 정의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을 하는 화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드는 농도예요. 이걸로 그냥 농도 하나를 만들었더니 두 개의 식이 정의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쟤는 딱 요 두 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뭘 좀 해봐야 되냐면, 농도 전환 연습, 사실 화투에서 농도 파트에서는 거의 99%의 문제가 농도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퍼센트 농도가 주어지면 걔가 몇 몰 농도고 몇 몰랄 농도고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만약에 몰 농도가 주어지면 그걸 퍼센트 농도나 몰랄 농도로 전환을 해보는 거지. 몰랄 농도가 주어지면 그걸 퍼센트 농도나 몰 농도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몰랄 농도 빼고 퍼센트 농도, 몰 농도 전환부터 해봅시다. 이건 우리가 화원 때도 이미 해봤던 거기도 하고, 근데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12% 아세트산 수용액이라고 해봅시다. 자, 얘를 몰 농도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몇 몰 농도로 바꿔, 이렇게 몰 농도가 몇인지 구해 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죠? 기억나? 일단은 그쵸, 우리가 몰 농도를 구하려면 용액 부피가 구해져야 돼요. 왜? 몰 농도를 구할 땐 용액 부피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몰 농도를 구하려면 또 뭐도 필요해? 용질 몰수가 필요해요. 그래야 몰 농도를 구하니까. 근데 퍼센트 농도 자체로 알아낼 수 있는 건 우리가 뭐예요? 용액 질량하고 용질 질량이거든. 그리고 이 과정에 필수로 필요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치, 밀도가 꼭 필요하지. 그래서 용액의 밀도를 대충 1.2g/ml 할까요?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럼 이 농도 전환은 어떻게 하는 거였지? 뭐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딱 이 상태면 농도 전환 가능합니다. 자, 왜냐면 보통 이걸 이제 농도 전환을 하고 싶으면 용질 질량, 용액 질량, 용질 몰수, 용액 부피 중에 하나라도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근데 그럼 문제에서 저 넷 중에 하나를 주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전환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왜냐면 12% 아세트산 수용액은 100g을 갖다 놓든 1000g을 갖다 놓든 1000톤을 갖다 놓든 지구상의 바닷물만큼 갖다 놓든 상관없이 몰 농도가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차피 얼만큼 진한가를 뜻하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를 같은 조건에서 변환했을 때는 무조건 다 똑같은 물 농도가 나와야 돼요. 양이 얼마든. 그 얘기는 뭔 소리야, 반대로. 우리가 양을 마음대로 설정해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을 마음대로 설정할 거거든. 근데 기억나? 이거 양을 마음대로 설정할 때 뭐를 어떻게 놓는 게 제일 편했다, 계산이 편하더라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사실 둘 중 하나야. 용액 질량 쪽을 100g으로 놔도 돼. 이런 계산이 좀 편해. 왜? 어떤 식으로 편해? 얘가 100g이면 얘가 12g일 거거든. 이렇게 퍼센트 정도를 이용해 주게 쉽겠죠. 용액 질량을 100g으로 잡으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두 개의 값을 부피, 몰수로 전환해 주면 됩니다. 용액 밀도와 퍼센트 농도,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그 용질인 걸 이용해서. 어떻게 전환하면 돼? 용질 질량이 12g이면 용질 몰수가 60분의 12몰 이렇게 되는 거죠. 식만 적을게요. 계산 나중에 하고. 그렇지? 왜?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몇이니까? 60이니까. 분자량분의 질량하면 되는 거고. 용액 부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1.2분의 100ml 이렇게 되겠죠. 왜? 밀도라고 하는 게 그램 퍼 밀리리터, 즉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럼 우리는 질량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밀도분의 질량하면 부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하면 돼. 근데 우린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저게 밀리리터니까 리터로 바꿔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용액 질량 100g 잡아도 돼요. 당연히 돼. 이렇게 지금 딱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딱 봐도 이미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추천했던 방법이 뭐였냐? 얘를 1리터로 놓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해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를 바꾼다고 해서 얘 값을 먼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설정해 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하면 돼요. 나머지를 그 정한 거에 대해서 계산만 해내면 돼. 그러면 얘가 1리터, 즉 1000ml가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계산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 1.2분의 어쩌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200g 곱하면 되잖아. 부피에다가 밀도는 곱하면 질량이 나오거든요. 원래 우리가 나눗셈보다는 곱셈이 좀 더 계산이 편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소수가 없어. 정수로만 되어 있어. 그러면 나눗셈도 편하겠지. 그것도 근데 사실 뭐야? 나눠 떨어지게 줘야 편한 거지. 근데 이렇게 밀도 같은 경우는 주로 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밀도는 정수로 존재하기가 힘들어. 물의 밀도가 1g/ml다 보니까 수용액의 밀도는 그 정수로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수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냥 용액 부피 1리터 쪽으로 잡으면 그러면 곱하면 되니까 좀 더 계산이 편하고, 그럼 여기서는 계산이 아까보다는 좀 더 복잡한 게 용액 질량에서 용질 질량을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하거든? 그래봤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되니까 1200 곱하기 100분의 12. 그러니까 결국 얘의 12%, 얘의 100분의 12가 용질이다. 이것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144g. 그럼 우린 최종적으로 뭐 하면 돼요? 이걸 몰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분자량으로 나눠서. 그치?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통해서 뭐 하면 된다? 몰농도를 구하면 되는데 용액 부피를 1리터로 잡았을 때 장점이 뭐야? 분모가 1이 되죠. 몰농도를 구할 때. 그래서 좀 편합니다. 오케이? 자, 방법은 제가 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보시냐면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몰랄 농도로 바꿔보실래요? 완전히 동일한 조건입니다. 12% 아세트산 수용액이고 용액의 밀도가 1.2g/ml예요. 그럴 때 얘를 몰랄 농도로 전환해 봅시다. 자, 요거는 약간 일종의 공식처럼 얘도 결국은 누굴 잡아야 되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몰농도가 들어있으면은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때는 1리터 났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무거나 잡아도 돼.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한 건 얘를 용질 질량, 용액 질량, 용질 몰수, 용매 질량. 이 넷 중에 뭘 채우든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이럴 때는
퍼센트 정도에 맞춰. 그러니까 뭐 용액 질량을 100g에 놔. 보통 그냥 그게 제일 보편적으로 편해요. 딴 걸 해도 돼. 용매 질량을 1kg으로 잡으면서 얘도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뭐가 더 계산이 편하냐의 문제인데 사실 일단 몰랄 농도가 들어가면 계산이 편할 수가 없어서 그냥 편한 대로 놓으세요. 용액 질량 100g 잡아도 되고 용매 질량 1kg 잡아도 되거든. 그냥 저는 용액 질량 100g 놓을게요. 그럼 얘를 100g으로 놓으면 용질 질량이 12g이 나와요. 근데 얘가 몰농도보다 여러 가지로 편하지. 왜? 일단 밀도가 쓸 필요가 없어. 용매 질량이 바로 뭐가 나오니까. 그래서 88g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용질 몰수는 뭡니까? 이걸 그냥 60분의 12 바꿔주면 되죠. 근데 대신 한 가지 조심해 줘야 될 거 뭐야? 이게 88이니까. 그치? 몰랄 농도식 자체는 요렇게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거죠. 요걸 정리하면 되지. 정리하면 뭐 됩니까? 대충 여기까지만 할래. 44분의 100 11분의 25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안 어렵지.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궁극의 문제로 가봅시다. 12몰 농도는 좀 그런가요? 1.2몰 농도 할까? 이게 제가 함부로 건드리기가 좀 그런 게 진짜 얘는 조금만 잘못 건드렸다가 식이 진짜 막 너무 이상해지거든요. 답이. 좀 걱정되는데 12몰 농도는 좀 너무 투머치인 것 같은데 그냥 콜 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합시다. 해보시죠. 풀고 있는 줄 알았잖아 아직. 자, 어떻게 똑같아요. 용액 부피 용질 몰수 용질 몰수 용매 질량. 예전에 어떤 시도를 하는 학생이 있었냐면 용질 몰수를 1로 놓는 시도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차피 그럼 둘 다 용질 몰수가 1이 되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얘가 이제 1몰 농도기 때문에 더 좀 효율성이 높아. 근데 농도가 1몰 농도가 아니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2몰 농도야. 그러면 얘를 용질 몰수 1몰 놓게 되면 그럼 얘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정도의 차이인 것 뿐이고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용질 몰수 1몰로 놨을 때 지금 이 문제가 편한 건 얘가 1몰 농도라는 특수성 때문이니까 그냥 우리는 일단 용액 부피 1리터로 잡고 해볼게요. 몰 농도가 있을 땐 보통 이제 용액 부피 1리터로 잡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1몰 농도니까 얘가 1리터면 얘가 1몰 맞춰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용질 몰수 똑같이 1몰 맞춰질 거예요. 그치? 사실 용액 부피 1리터로 잡는 게 편한 가장 큰 이유가 얘가 1몰 농도 요걸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용질 몰수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그럼 우리는 계산해야 될 게 딱 하나 남죠. 용매 질량. 그럼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될 거냐? 얘가 일단 1000ml니까. 그러면 이걸 질량으로 바꾸면 1200g이 되는데 이건 누구? 용질의 질량인 거잖아요. 용매가 아니라 용액의 질량인 거죠. 용액의 질량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용질 질량을 빼줘야 되니까 60g 빼줘서 1440g이 뭔 소리니? 1140이죠. 1140g이 용매의 질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1140g인 거니까 답은 일단 1140분의 1000을 약분하면 나오겠죠. 킬로그램으로 마지막에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농도 전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 방식입니다. 반대여도 마찬가지야. 보통 이제 몰랄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때도 용액 부피를 1리터로 잡는 쪽이 보통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그 농도 전환 자체는 결국 농도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금방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연습 문제를 다음 주에 다음 주 아니구나. 다다음 주에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요거는 방식만 우리가 한번 연습해봤으면 됐고 다시 묽은 영역 총괄성 쪽으로 다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적었던 거 그대로 다시 적어야 되는데 이거 왜 지웠을까? 다시 묽은 영역의 총괄성 쪽으로 넘어와서 그냥 위에 거는 간단하게 적을래. 증기압력, 내림, 식은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거기 식 다 있고요. 어는 점, 내림, 이것도 식 다 있으니까 안 적을래. 귀찮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요 네 번째, 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의 네 번째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명칭부터 적어보면 판트호프 법칙, 여기 이제 판트호프 법칙, 반트호프 법칙 상관없어요. 원래 V로 시작하는데 V에 대한 발음을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실제로 얘가 그 판트호프란 사람이 그 원래 살던 고향 기준으로 했을 때 V를 판으로 발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뭐 아마 뭐 독일이나 이 근처겠죠. V를 우리가 알고 있는 V 발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읍 발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마 독일 이쪽 계통일 텐데 뭐 정확하게 국가가 어디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판토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삼투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삼투압에 대한 요거는 사실 생투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삼투압이라는 주제는 생투에서도 화투에서도 두 군데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거든요. 근데 일단은 삼투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삼투 현상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삼투 현상. 삼투가 뭡니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데? 좋아요. 삼투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은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뒤집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린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물질 이동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원래 자연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는 물질이 많은 데서 물질이 적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그치,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우리는 물질이 많은 데서 물질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확산이 일어나고 싶어.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담아놓고 여기에는 설탕 용액이 들어있는데 얘가 농도가 더 높아. 대충 그냥 퍼센트 농도로 할게요. 2%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설탕 용액이 들어있는데 얘는 1%인 거야. 그럼 원래 이 상태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쵸? 확산이 일어나서 뭐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동하게 될 거예요? 설탕이 그치? 왼쪽에서 오른쪽 2% 쪽에서 1% 쪽으로 확산되게 될 겁니다. 그쵸? 그게 기본적인 현상인데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 설탕은 통과할 수 없지만 물은 통과할 수 있는 막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설탕은 통과할 수 없지만 물은 통과할 수 있는 막 이게 어디 있게? 네, 생체를 이루는 모든 막은 다 그래요. 원래 물질의 크기가 일정 이상으로 크면 통과하지 않고 특히나 그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통과할 수 없고요. 근데 특정 성질이나 굉장히 작은 물질들은 충분히 통과시키는 우리가 이런 막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통과시키지 않는다.
반은 통과시키고 반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반투성막이라고 부릅니다. 반투과성막, 반투성막. 이런 반투성막을 놓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반투성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체막. 우리 생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막은 다 그렇고요. 그리고 생체막뿐만 아니라 셀로판지, 우리 셀로판 테이프 같은 거 있지. 다 반투성막이에요. 걔네들은 물은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셀로판지, 셀로판 테이프 이런 거. 셀로판 자체가 원래 물은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제외한 다른 물질들은 쉽게 통과할 수가 없는데 이런 반투성막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근데 물은 통과할 수 있어. 그런데 얘네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아무리 그래도 양쪽 농도는 맞춰주고 싶은 거야. 설탕이 못 움직여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물이 이동하면 되겠죠. 근데 그럼 물이 이동할 거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치? 오히려 설탕이 적은 쪽에서 설탕이 많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야 양쪽의 농도를 맞춰줄 수 있겠지. 그치? 왜? 이쪽이 설탕이 많은 거고 이쪽이 설탕이 적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전체를 농도를 맞춰주려면 이 설탕이 적은 쪽에 물을 줄여주고 설탕이 많은 쪽에 물이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반투성막에 의해서 막혀 있을 때 용질 대신에 용매가 이동해서 농도를 맞추는 현상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이 3투라고 하는 걸 적을 때 뭐라고 적게 되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자연적이지 않은 현상은 아니에요. 가운데 막이 필요한 그냥 조건이 있을 뿐인 거지 그래도 자연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용매가 이동하는 걸 다른 의미로 우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왜 우리가 이걸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고 얘기했냐면 자, 저농도, 고농도는 누구 기준이야? 용질 기준이야. 그치? 용질이 많냐 적냐를 우린 농도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농도, 고농도 자체가 용질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 사실 이걸 용매 기준으로의 표현으로 바꿔봐. 그러면 저농도 쪽의 용매가 더 많은 거고 고농도 쪽의 용매가 더 적은 거예요, 원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적으로 용매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용매가 많은 곳에서 용매가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하는 물질 입장에서는 그 물질이 많은 곳에서 그 물질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반대로 그 물질이 적은 데서 그 물질이 많은 데로 이동하면 당연하지 않은 현상인 거고. 보통 우리가 그럴 때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하게 되죠. 이제 생투는 여기서 그 에너지 소모 어쩌고 하면서 좀 더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근데 화투는 이제 여기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건 사실 화투 생투 다 쓰이는 건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미친놈 이걸 왜 지웠어 씨.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열린 관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막대로 그려놨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U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U자로 생긴 관.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그럼 얘가 지금 당장은 설탕량이 2%, 설탕량이 1%, 가운데 셀로판, 그러니까 반투과성막이 있고 물이 딱 요만큼씩 수면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거든?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게? 그치? 왼쪽은 수면이 올라가고 오른쪽은 수면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과학적으로 U자관에서 우리가 이 U자관에 양쪽에 뚫려 있는 U자관에 물을 담게 되면 이 U자관 양쪽의 수면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거든? 왜? 그래. 이 둘이 같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화원 제일 첫 번째 파트에서 기체로나 아니면 수은 이런 걸로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뭐니까 양쪽의 수면을 누르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양쪽에 올라올 수 있는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얘는 뭐야? 그게 깨진 거지. 근데 분명히 뭐야? 양쪽 수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원래 어차피 다 계속 어떨 거야?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얘네들은 양쪽 수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분명히 같을 거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양쪽에 수면 차이가 생겼잖아. 그럼 뭐야? 압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실제로 대기가 누르는 압력에 의하면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양쪽의 수면이 달라지게 하는 무언가 압력이 더 있어야만 하는 현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양쪽의 농도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만 일어나는 일이냐면 우리가 이쪽 수면을 억지로 눌러줘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눌러주지도 않았는데 농도 차이가 난다는 거 하나만으로 눌러준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양쪽의 수면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삼투 현상에 의하면 뭐가 생긴다? 압력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압력을 우린 삼투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투압과 삼투 현상은 아주 조금 다른 표현이야. 삼투 현상은 그냥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삼투압은 그 삼투 현상을 우리가 관찰했을 때 수면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뭐다? 압력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삼투압은 그런 개념이 되는데 자, 삼투압을 측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삼투압은 자, 이쪽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방금 여기 해놨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2% 수용액, 여기다가 1% 수용액을 넣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되면은 왼쪽도 오른쪽도 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 다 삼투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투압을 측정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 한쪽은 농도가 있게, 예를 들면 1% 설탕 수용액 이렇게 갖다 놓고 나머지 한쪽은 농도가 전혀 없게 설정을 하는 거야. 농도가 없어. 뭐예요? 뭐라고 불러야 돼? 그치, 증류수라고 불러야죠. 여기다 증류수를 넣는 거야. 우리 증류수가 뭐야? distilled water. 그러니까 끓인 물. 즉 어떠한 용질도 녹아있지 않은 순수한 H2O입니다. 여기서 좀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 증류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실제로 이 많이 먹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많이가 아닙니다. 대충 한 1리터 안팎이면 충분히 죽어요. 네, 수돗물만 끓여도 증류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돗물 끓여서 증류수 만들기 힘들어요. 우리가 수돗물을 끓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효과는 있기는 하거든. 근데 결국에는 다시 녹기 때문에 수돗물을 끓였을 때 위에다가 진짜 우리 그 증류주 만드는 것처럼 위에서 순수하게 H2만 모으도록 이렇게 따로 설정을 이렇게 해놔야 돼. 위에서 그러니까 증류가 되면은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증기가 위에서 모여서 받쳐지게 이렇게 모으면 실제로 증류수가 됩니다. 그냥 끓이기만 하는 건 그 고온에서 뭐 보통 이제 어떤 거냐 병균 같은 걸 죽인다던가 아니면 그냥 고온에서 끓이는 것만으로도 그 아예 물 밖으로 석출돼 버리는 물질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해로운 좀 금속 물질 이런 거 그런 걸 좀 제거하는 목적인 거지 완전히 증류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끓이는 걸로. 그래서 이 증류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H2O를 증발시켜서 진짜 순수한 H2O만 모으는 건데 그런 순수한 H2O 그러니까 모든 용질에 대해서 농도가 다 0이 돼요. 증류수가 되면 아무런 용질도 녹아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갖다 놓게 되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게 사실은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치?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증류수에 들어있는 모든 물을 설탕 수용액 쪽으로 다 보내줘도 설탕 수용액이 농도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증류수가 이쪽으로 이동해야 맞아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 증류수 쪽에 높이가 내려가고 이쪽에 높이가 올라가고 나면 거기서 멈춥니다. 아직까지 양쪽의 농도가 같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멈춰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 더 이상 대기압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인 거죠. 얘의 농도만으로는 딱 대기압을 여기까지만 이길 수 있어. 이 이상 못 이겨.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농도에 의한 압력을 측정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 삼투압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그럼 농도를 높이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끌려온 상태에서 멈추겠죠.
그래서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삼투압의 정의랑 그리고 삼투압은 이런 방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다? 농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 오케이? 실제로 이제 이걸 1% 설탕 수용액보다 2% 설탕 수용액을 갖다 놓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하나 더 있냐면 실제로 이제 이 삼투압 쪽 문제를 풀어보면은 좀 얘기가 많이 복잡한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삼투압 쪽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벌써 재밌어. 자, 1번 문제.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 그 반토각성막이에요. 얘가 2% 설탕, 1% 포도당 수용액이에요. 그리고 얘가 2% 포도당, 1% 설탕 수용액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선 삼투 현상이 어느 쪽으로 일어나게요? 왼쪽. 만약에 반토각성막이 포도당, 설탕이 모두 다 통과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설탕이 더 고분자. 설탕이 더 고분자야. 설탕이 더 고분자니까 용질 분자가 더 적은 쪽은 어느 쪽인 거예요? 그치? 용질 분자가 더 적은 쪽은 왼쪽입니다. 설탕이 더 고분자기 때문에 2%면 질량이 기준이잖아. 우리가 퍼센트 정도는 질량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질량과 여기 들어있는 포도당 질량이 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몰수는 이쪽에 있는 설탕의 몰수가 훨씬 적죠. 용질 분자가 얘가 더 적은 거예요. 그치? 근데 이런 고민을 왜 하고 있게? 퍼센트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애초에 뭘로 하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몰농도로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삼투압은 몰농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몰농도에 비례해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용질 분자가 몇 개고.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지. 몰농도는 애초에 용질 분자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농도니까. 그래서 삼투압은 몰농도의 기준인데, 자, 그러면 이걸 몰농도로 바꿔볼게요. 그럼 좀 더 이제 보기 편할 거예요. 만약에 2몰농도 설탕 수용액하고 1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얘는 2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1몰농도 설탕 수용액 이렇게 되면 얘는 삼투 현상이 어떻게 되게? 안 일어나죠. 양쪽 용질 분자 수가 같아요. 그렇지? 결국은 같은 수면을 갖고 있을 때 양쪽의 용액의 부피가 어떨 거야? 같지? 그 용액의 부피가 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얘도 1리터, 얘도 1리터면 이 안은 설탕 2몰, 포도당 1몰에서 총 3몰이고요. 이쪽에도 포도당 2몰, 설탕 1몰에서 총 3몰이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에 어차피 용질 분자수가 같으니까 같아. 이렇게 되는데 그럼 바꿔볼게. 근데 이번엔 이 반토각성막이 설탕은 통과 못하는데 포도당은 통과해. 그럼 어떻게 되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에서 보게 될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물은 통과되는 거죠. 그치. 물은 당연히 통과할 수 있고. 반토각성막 중에 물을 막을 수 있는 반토각성막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수면은 왼쪽 수면이 올라가야 맞고요. 그리고 포도당은 양쪽 몰농도가 결국 어떻게 될 거고? 같아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 포도당이 이동해서 같아질 거예요. 그치? 그리고 설탕은 같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삼투압에 의해서 대기압을 완전히 이길 수 있으면 같아질 때까지 이동할 거고 아니면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지 못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빼볼게. 이러면 어떨까요? 그냥 같은 거 아니에요? 요러면 좀 더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이 반토각성막이 포도당도 통과시키고 물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포도당의 통과 속도와 물의 통과 속도가 어떻겠어? 달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쪽으로 물 분자가 먼저 이동해서 일단 삼투 현상이 한쪽에 올라가거든? 근데 포도당 분자도 조금씩 계속 반대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에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맞춰집니다. 천천히 맞춰져요. 일단 삼투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요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이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응용을 해볼게요. 이건 이제 응용이라고 해봤자 별건 아닌데, 자, 이번엔 다시 포도당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두어봅시다. 포도당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저기 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여기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삼투 현상이 일어나서 멈췄어. 그러면 양쪽의 포도당 몰수가 같아요? 같죠? 몰수요? 네. 아니요. 같을 리가 없죠. 왜냐면 일단 포도당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저쪽에 포도당이 더 많았고 물 이동해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응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완자에서 여러분들이 해보는 걸로 그러고 나서 하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삼투 현상은 이런 정도의 고민만 하면 돼요. 계산적으로 접근할 만한 일이 막 심하게 계산해야 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삼투 현상을 삼투 압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식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삼투 압이라고 하는 얘는 가상의 압력입니다. 실제 압력은 아니야. 왜냐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압력계로 측정해봤자 실제로 삼투 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삼투 압을 어떻게 정의한 거야? 분명히 원래는 대기압 때문에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대기압을 이기고 막 혼자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기압을 이길 만큼 어떤 압력이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그냥 생각해낸 거잖아. 그래서 얘는 가상의 압력이거든요. 근데 삼투압의 식을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좀 특이해. 그래서 삼투압의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삼투압은 기호를 뭐로 쓰냐면 얘를 씁니다. 파이. 그래서 파이는 이 되고요. 근데 파이 결국 얘는 압력이지. 근데 지금 삼투압이 이기고 있는 압력은 결국 뭐야? 대기압이지. 그럼 대기압이라는 소리는 뭐야? 기체란 소리지. 자, 그러니까 얘는 기체 압력이거든? 그런데 몰농도에 비례할 거라고 했잖아요. 자, 몰농도는 근데 뭐예요? 기호로 표시하면 V분의 N이거든. 왜? 몰농도가 뭐예요?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몰수죠. 그리고 파이가 결국 뭐예요? P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삼투압은 온도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온도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압력 자체가 어쩔 수밖에 없으니까. 온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온도에 비례한다를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근데 이거를 비례 표시가 아니라 는 하려면 상수 넣어줘야 되죠. 이상기체 항상 요식입니다. 그래서 V만 1로 넘기면 P는 V분의 nRT가 될 테니까 판트호버 법칙은 파이는 CRT예요. V분의 N이 몰농도니까. 그래서 판트호버 법칙은 파이는 CRT입니다. C가 몰농도. C가 몰농도. 이게 판트호버 법칙. 같은 거예요. 기체상수예요. 똑같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파이라고 하는 삼투압이 뭐니까? 가상의 압력이에요. 대기압을 이기는 정도를 표시하는 압력이니까. 근데 아무리 가상의 압력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의 이론적 신빙성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판트호프 법칙인데 사실 판트호프 법칙은 파이널 CRT라는 걸 알긴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딱 그것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몰농도에 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계산식으로 실제로 쓸 일은 없어요. 그냥 아까 한 것처럼 이걸 가지고 막 여기 농도가 어떻고 여기 농도가 어떻고 이런 거 막 비교하는 데만 씁니다. 대부분 문제가 그런 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딱 지금 이 상태에서 온도 올려주잖아? 그럼 증류수가 좀 더 내려가고
여기 설탕 수용액 쪽에 수면이 좀 더 올라갑니다. 삼탑이 더 커지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용액 파트가 끝이거든. 하도록 합시다. 자, 14번부터 볼게요. 정말 큰일이 나버릴 뻔했어. 자, 14번 문제는요. 그림은 헬륨 기체에 네온 기체가 각각 담겨있는 용기가 꼭지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는 일정하며 대기압은 76cm Hg이다. 사실 근데 76cm Hg가 1기압인 건 그냥 외워둬도 좋아. 760mm Hg, 76cm Hg. 요거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도 상식선으로도 좀 알아두면 좋고. 그렇게 되니까 일단 봅시다. 자, 왼쪽 용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콕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잠긴 상태. 잠겨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용기에는 네온이 3L가 일단 들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U자관에 여기 수음면을 기준으로 위쪽이 진공이니까 진공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얘네들에 의한 뭐가 없어? 압력이 따로, 그치? 압력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기압도 없고 위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압력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쪽 수음면하고 이쪽 수음면의 압력 차이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얘는 요 면을 누르는 압력이 전혀 없는 상태고 얘는 요 면을 누르는 압력이 누구에 의한 압력일 거고, 그쵸? 그냥 네온에 의한 압력일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양쪽의 압력이 어떻게 같아야 된다고 했냐면 요 낮은 쪽의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면에 가해진 압력하고 이 면에 가해진 압력이 같은 거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는 수은기둥 38cm만큼의 압력이 이 지점에 가해지고 있는 거고 요 지점에는 정확하게 네온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둘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럼 네온의 압력이 몇? 0.5기압, 0.5 atm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8cm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꼭지를 열기 전의 모습은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구해보면, 그러면 표시를 좀 바꾸려고, 얘가 0.5니까 자, 우리 PV는 nRT 얘도 똑같아. 기체 문제니까 이걸 사용할 건데요. R은 상수니까 빼준다고 치면,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돼 있으니까 T 또 지울 수 있으니까 PV는 N만 또 남길 수 있잖아. 우리 엄청 많이 썼죠, PV는 N은.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린 뭘 구해둘 수 있냐면 네온의 몰수가 물론 실제로 1.5몰인 건 아니지만 1.5다 이렇게 표시해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압력이 0.5기압이고 네온의 지금 현재 부피가 3L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과정을 누구한테 똑같이 해주면 되냐면 왼쪽 용기에, 왼쪽 용기가 작으니까 작게 그릴까요? 네. 왼쪽 용기에 헬륨한테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헬륨은 1L입니다, 부피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뭐야? 얘는 이 U자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가 뚫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얘가 수음면이 여기고 얘도 수음면 여기가 정확하게 요게 기준으로 38cm 맞나? 38cm가 있다고 하더라도 헬륨의 압력은 몇이에요? 1.5기압이라는 사실이지. 왜? 이면에 가해지고 있는 건 헬륨의 압력이고 이면에 가해지고 있는 건 이 38cm의 수은과 그 위에서 누르고 있는 대기압까지 합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헬륨의 몰수가 몇 몰이 돼요? 1.5몰이 됩니다. 그래서 콕을 열기 전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가 됩니다. 그러면 콕을 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콕을 열기 전에 대한 값이니까 콕을 연 후의 값을 구해봅시다. 그럼 헬륨이 몰수가 여전히 1.5몰인 상태긴 할 거거든. 근데 부피가 몇이 되게? 콕을 열면 헬륨의 부피가 몇이에요? 2, 1, 4. 4리터. 그쵸? 우리가 용기의 부피가 곧 그냥 그 물질의 부피라고 했잖아요.
전체 부피가 4리터면 헬륨하고 네온이 나눠 갖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고 했었죠. 결국 왼쪽 용기가 1리터고 오른쪽 용기가 3리터면 그냥 기체가 들어있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냥 4리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고, 그럼 열면 헬륨이 4리터에 퍼져 있게 되고 네온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온도 4리터에 퍼져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네온도 몰수는 1.5몰이거든요. 그럼 얘 압력이 몇이니까? 4분의 1.5라고 일단 적을까요? 그럼 얘 압력이 몇이니까? 얘도 4분의 1.5죠? PV는 N, 여전히 똑같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압력이 몇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0.75? 그러면 얘가 0.75, 즉 2분의 1.5 기압인 것만큼 이 수은 기둥이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수은 기둥의 높이는 몇이 될 거냐? 76 곱하기 4분의 3이 될 거고요. 얘가 4분의 3이니까. 그치? 근데 반대쪽을 기준으로 뭐가 돼요? 반대쪽은 섞어줬을 때 어떻게 돼? 오히려 이쪽 수면이 올라오겠죠. 왜냐면 여기에 이미 대기압이 1기압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압력이 4분의 3밖에 안 된단 말이야. 1이 안 돼. 그러면 왼쪽을 기준으로는 지금은 여기 이쪽 수면이 올라가 있고 여기가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얘가 4분의 3기압이 되면 반대쪽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얼만큼? 76 곱하기 4분의 1만큼. 그래야 양쪽 1기압으로 같아질 테니까. 그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해결이 되는 거죠. 됨? 됐어요? 15번 넘어갈게요. 야, 요즘 너무 아쉬워. 사실 여기 기체 파트에는 너는 정말 놀랍겠지만 원래 기체 파트에는 공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교육과정 바뀌면서 사라졌습니다. 정말 좋지? 원래 그레이엄의 확산속도 법칙이라고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없어진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볼게요. 그림 가는 피스톤으로 분리된 용기의 왼쪽에 헬륨 기체 2.4g이 오른쪽, 이거 뭐 어차피 위에 설명은 대부분 그냥 밑에 그림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위에 주어진 실린더를 기준으로는 아니 그거부터 해보죠. 얘도 이제 기체 문제니까 PV는 nRT를 쓸 건데 또 뭐다? 또 온도 일정해요. 그러면 PV는 n을 쓰면 되겠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거를 기준으로 하면 헬륨은 현재 얘는 그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P, V, N 중에서 당장 이용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주어진 게 뭐예요? 그쵸? 2.4g이야 헬륨이. 그럼 몇 몰이에요? 0.6몰? 아니 뭔데 대체? 0.6몰이죠? 예, 그쵸? 진짜 당황스럽네. 0.6몰이죠. 자, 그리고 또 헬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더 뭐예요? 부피. 왜? 원기둥이기 때문에 밑면은 어차피 같다고 생각하면 높이를 부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60으로 써도 되고 6으로 써도 되고 요건 이제 좀 잡기 나름입니다. 어차피 B로 쓰는 거니까. 근데 주어진 걸 60 그대로 쓴다고 해봅시다. 그래, 60cm니까 60을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압력이 뭐가 돼요? 36이면 안 되죠. 몇이냐? 100분의 1이냐? 너무 띠꺼운데? 잠시만요. 부피를 6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0분의 1이 되겠죠? 네, 이것만 좀. 네, 100분의 1은 너무 띠꺼우니까 이렇게만 바꿔주고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이용해 주게 되냐면 이 문제는 피스톤이 멈춰 있다면 그 피스톤을 기준으로 양쪽에 뭐가 같다? 압력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오른쪽에 있는 N2 기체 쪽의 압력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0분의 1이어야 돼. 근데 얘는 현재 부피가 몇인데? 4잖아. 그쵸? 우리가 얘를 6으로 놨으면 얘는 4입니다. 제가 60cm일 때 얘가 40cm였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N2의 몰수를 구해줄 수 있게 되죠. 몇입니까? 0.3몰. 그럼 이게 가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0.4 아예 구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나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나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이제 가 조건 안에였으면 나에서는 헬륨은 왼쪽에 헬륨 쪽은 우리가 몰수를 더 넣어주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0.6몰 그대로거든요. 근데 부피가 이제 몇이 된 거예요? 3이 된 거지. 그러면 압력이 몇이 돼요? 20분의 1이냐? 10분의 2네. 5분의 1이네요. 그쵸? 그래야 PV는 N 했을 때 N이 0.6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스톤 반대쪽인 N2와 우리가 넣어준 네온 합쳤을 때의 압력이 이렇게 똑같이 5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중에서 N2 거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이 피스톤이 이쪽에. 자, N2는 몰수가 아까 구해둔 0.3몰 그대로일 거고요. 이제 부피가 몇이 됐어? 7이 됐잖아. 그럼 현재 얘 압력은 몇이 돼요? 대충 7분의 0.4 그냥 이렇게 적어둘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온 쪽의 압력이 몇이어야 되냐면 이 둘의 압력의 합이 5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온의 부분 압력을 구해줄 수 있고 어차피 얘도 부피가 몇이니까? 7이니까 네온의 몰수를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장 여기는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차피 얘도 7분의 몇이 나올 거고 부피가 7이라서 몰수는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어차피 얘도 V가 똑같이 7일 거니까 몰수 계산할 땐 깔끔하게 나올 거다. 그게 이제 12번 풀이고 요 과정만 잘 하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뭔가 추가적인 계산을 할 만한 필요가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됐고. 됐죠? 13번 볼까요? 근데 14번에서 음흠. 그 높이가 올라가는 게 원래 있는 거에서 올라가는 거죠? 응? 그 오른쪽 높이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헬륨 기준으로 그 왼쪽에 거기에서 오른쪽 높이가 올라가죠. 왜냐면 지금 원래 헬륨만 있을 때의 압력은 1.5기압이었는데 헬륨 네온 섞였을 때 전체 압력이 4분의 3기압밖에 안 되잖아. 그 압력이 줄어들었지. 심지어 4분의 3기압이면 뭐야? 대기압보다 더 약하지. 그러면 왼쪽에 그 왼쪽 U자관에서 그 왼쪽에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기체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 더 약하니까 반대로 밀려 올라가게 되겠지. 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요? 아니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왼쪽 관이 이렇게 되겠지. 아, 그쪽으로 19cm. 그래 19cm가 되겠네. 그럼 네온 쪽은 안 바뀌어요? 연속도 바뀌죠. 똑같이 바뀌어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높아지겠지. 원래 네온만의 압력이 0.5기압이었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4분의 2기압이었다가 4분의 3기압이 된 거잖아. 그 압력이 오히려 더 세졌으니까. 그럼 이쪽이 더 올라가야지. 이쪽이 더 내려가고. 이렇게 했다가 여기가 네온 용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들어있잖아. 원래 여기가 38cm였잖아. 근데 얘가 0.5기압에서 38cm였는데
이젠 4분의 3기압이니까 더 올라가게 될 거고 아 이쪽에서 요 그치 요 수은 기둥이 이젠 4분의 3기압만큼의 수은 기둥이 돼야 되겠지. 계산해 보면 38 더하기 15 50 그치? 자, 13번 할게요. 자, 13번을 하면요. 자, 13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짚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래. 13번은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실험이거든요. 우리가 이 수소의 수상포집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로도 그렇고 되게 자주 다루게 되는 실험이라서 기체 파트에서 되게 많이 쓰는 실험이라 봐야 되는데, 자, 얘는 일단 이 실험 자체가 수상포집이라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막대 플라스크라고 하죠. 저거를 끝까지 물을 다 채우는 거야. 꼭꼭대기에 다 채워야 돼. 그걸 뒤집어 놓으면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여기다가 물이 끝까지 다 채워져 있는 요 그 긴 막대 플라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 그러면 그 막대기 끝까지 차 있습니다. 얘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 위에가 갑자기 빈 공간이 생기고 위에 진공이 생기고 이러지 않아요. 혹시 왜 그런지 아는 사람? 맞아. 대기압이 눌러서거든? 실제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 쪽이 바닥이면 여기까지 물을 채워놨잖아. 그럼 여기 대기압이 누르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쪽 기준으로 여기 압력이 이 대기압과 같아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상태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물은 얼마나 있어야 대기압과 같은지 아는 사람? 그치, 10m. 물은 10m가 돼야 대기압 1기압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10m짜리여야 돼. 그래야 우리는 위에 진공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물을 가득 채워서 엎어놨을 때. 그러지 않으면 얘는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엎어놔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관을 넣어. 그리고 여기서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리로 넘어가서 기체가 위에서부터 모이게 되는 거지. 그럼 모이면 수면이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체를 모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수상포집을 이용해서 모을 수 있는 기체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만 해? 우리가 수상포집을 통해서 모으려는 기체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만 해? 그치, 무극성. 물에 안 녹아야지. 물에 녹는 건 수상포집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다 녹아버리면서 우리가 제대로 모을 수가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물에 잘 안 녹는 성질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만 해도 수상포집 잘 안 해요. 이산화탄소는 무극성이긴 한데 물에 그래도 꽤 많이 녹는 편이거든요. 무극성 중에선 거의 물에 제일 잘 녹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산화원 때문에 그 산염기 때문에 알고 있지. 이산화탄소는 그냥 단순히 녹는 게 아니라 물과 반응하면서 H2CO3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잘 녹는 편인 거거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좀 잘 녹아서 보통 그렇게 물에 좀 잘 녹는 기체들은 수상포집으로 모을 수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수소기체 모으는 걸 제일 많이 합니다. 수소기체는 물에 아예 안 녹는 수준으로 엄청 안 녹아요, 진짜.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금속이랑 산을 반응시켜서 옆에다가 기체 수소기체가 모여. 자, 그러면 모일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눈금으로 점점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모은 게 이런 식으로 기체가 쭉 다 모였어.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상포집에서 마지막 또 측정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왜 이 상태로 하면 안 되게? 이건 지극히 화투에서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랑. 우리가 이 상태로 이 위에 모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잖아? 그러면 우린 저 기체의 압력을 알 방법이 없어집니다. 왜? 실제로 우린 여기에 가해진 대기압은 알고 있지. 근데 이 대기압이 뭐의 압력과 같은 거냐면 이 위에 모인 기체의 압력과 요 물기둥만큼의 압력을 합친 것과 같거든요. 근데 물은 10m가 1기압이기 때문에 요거 해봤자 몇 센치 안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기가 워낙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 오차가 너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 수상포집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측정 전에 꼭 어떻게 해주냐면 밖에서 물을 넣어줘요. 그럼 밖에서 물을 넣어주게 되면 안쪽 수면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안쪽 수면은 되게 천천히 올라가거든. 근데 바깥쪽 수면은 빨리 올라가서 우리가 물을 추가로 넣어줘서 안과 밖의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물을 넣고 측정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차가 발생해. 왜? 안쪽의 압력이 바깥쪽의 대기압, 일기압과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상포집을 할 때 뭐 한다? 기체가 모이고 나면 안쪽과 바깥쪽의 수면을 맞춰주기 위해서 물을 더 넣어준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서 양쪽의 압력을 같게 하고 나면 그러면 이 안에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게 되면 기체 부피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00ml 100ml 그럼 0.1리터로 바꿔볼까요? 그래도 좀 리터로 놓는 게 사실 밀리리터로 해도 돼. 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3번 문제만 봐도 기체상수 R이 뭘로 주어져 있어? 리터와 관련된 걸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리터로 바꿔놓고 합시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얘 압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게 되지. 몇이에요? 지금 이 안에 포집된 수소기체의 압력이 몇이에요? 수면이 같으면 외부에 이 수면을 누르는 게 1기압이지. 그럼 이 안에서 이 수면을 누르는 것도 몇이면 돼? 1기압인 거 되지. 그러니까 수소기체의 압력이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문제들은 보통 그렇게 풀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실제 실험이잖아요. 실제 실험일 땐 뭐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냐면 우린 이미 배웠어. 뒤에 걸 먼저 하고 왔단 말이야.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뭐가 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수증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수증기가 띌 압력은 우리가 따로 측정할 필요도 없어. 왜? 지금 현재 온도에서의 물의 증기압을 그냥 갖다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1기압으로 맞춰주게 되면 안쪽이 1기압이긴 한데 거기서 현재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을 빼주는 게 이 기체의 압력이 됩니다. 왜? 그 증기압까지 합쳐져서 총 1기압인 걸 테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현재 온도에서 수증기압이 0.04기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체의 압력은 0.96기압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조심해 주면 돼요. 마지막 계산에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는 뭐 하면 돼? 그냥 PV나 NRT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13번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포인트는 계산은 쉬워. 그냥 얘는 오히려 PV나 NRT에다가 다 값을 넣고 계산하면 되니까 오히려 쉬운데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1번 이거 뭐야? 양쪽 수면이 같게 만들어줘야만 한다라는 거. 기체가 모이고 나면 수면이 같게 만들어줘야만 한다는 거. 안 그러면 오차가 생겨요. 왜냐? 압력이 1기압으로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외부와 안쪽을 맞춰줬다고 해도 외부의 1기압과 내부 기체의 압력이 같은 게 아니고 결국은 수증기가 같이 존재할 거니까 수증기 압력을 뺀 만큼이 기체 압력일 거라는 거. 그리고 3번 처음에 얘기한 거 뭐야? 수상포집 자체가 물에 잘 안 녹는 기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좀 짚어둬야 될 포인트라서 그런 게 중요한 거고 문제 푸는 거 자체는 사실 되게 쉬워요. 얘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수행평가 때문에 이런 건 좀 짚어야 되니까. 됐죠?